자, 자동차 구조 원리 적중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 볼 건데요. 이건 이제 대부분이 이제 기출 문제 중에 이제 만들었고, 그리고 그 자동차 정비 기능사 시험 내용이랑도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까지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 앞쪽에서 이제 같이 진행을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혹 이제 중복되거나 하는 내용들은 좀 생략을 하고 중요한 내용 위주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가 주행할 때 노면에서 받는 진동이나 충격 흡수 완화하는 장치, 충격을 흡수 완화하는 장치를 얘기를 하죠. 자, 조향장치. 자, 조향장치는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자, 조향장치는 그 자동차가 이동을 할 때 그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하죠. 자, 조향장치는 그렇고요. 자, 다음 2번 보시겠습니다. 자, 현가장치. 자, 현가장치가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웠죠? 자, 현가장치는 자동차가 주행할 때 노면에서 받는 진동이나 충격을 흡수 완화하는 장치라고 배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구성품이 뭐 스프링도 있고요. 그다음에 댐퍼가 있고요. 그리고 스테빌라이저도 있겠죠. 스테빌라이저. 자, 요 부품들의 역할 자체가 노면에서 이제 이동을 할 때 올라오는 충격을 좀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중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스프링이랑 댐퍼를 합쳐서 이제 쇼크 업쇼버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런 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타이어. 자, 타이어도 물론 뭐 노면에서 받는 충격이나 진동을 흡수 완화하는 장치로는 맞습니다. 자, 맞지만 자, 요거보다는 현가장치가 조금 더 폭이 넓게 작용하기 때문에 요거는 요런 문제가 나오시면 이제 현가장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동장치는 말 그대로 그거겠죠. 그 정지하거나 아니면 속도를 감속할 때 사용하는 장치죠. 그 브레이크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현가장치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서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라 아마 이렇게 살살 이렇게 복기를 해보시면은 그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FF 자동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 일단은 제가 자동차의 구동 방식에 대해서 이제 한번 그려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FF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면은 앞쪽에 엔진이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앞바퀴를 굴리는 차를 얘기를 하겠죠. 자, 요 그림만 놓고 일단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의 앞쪽에 엔진을, 다음 뒤에 구동축을 설치한 자동차. 자, 앞쪽에 엔진, 그리고 뒤쪽에 구동축을 설치를 한다. 요거는 후륜구동 자동차가 되겠죠. 이제 보통 이제 FR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후륜구동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후륜구동 자동차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앞쪽에 구동축을 뒤에 엔진을 설치한 자동차.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엔진이 여기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쪽을 굴리게 되겠죠. 자, 요것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의 앞쪽에 엔진과 구동축을 모두 설치한 자동차. 제가 맨 처음에 설명했던 부분에 바로 나왔죠. 앞쪽에 엔진이랑 구동축이 같이 설치되어 있는 차. 자동차의 앞쪽에 엔진을, 그다음에 뒤에 구동축. 자, 요거는 이제 4륜구동 자동차가 되겠죠. 자, 승용차에서도 요즘은 이제 4륜구동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그 험로를 주파하거나 어떤 생존성이 달려 있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동력 효율성 때문에 그 4륜구동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 보기 중에 어떤 게 정답이 될까요? 자, 자동차의 앞쪽에 엔진과 구동축을 모두 설치한 자동차가 바로 전륜구동 자동차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그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랑 연결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전륜구동 방식 자동차의 장점을 나열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은 아까 그렸던 그 자동차의 그 구동 방식에 대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 그림만 봐도 사실 뭐 정답이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후 차축 간의 하중 분포가 균일하다. 자, 일단 여기다 엔진을 그려볼게요. 자, 엔진이고요. 자, 여기 앞바퀴를 굴린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후 차축 간의 하중 분포가 균일하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쪽에 엔진이랑 뭐 조향축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자, 하중 분포가 균일하다라는 말은 맞지 않겠죠. 자, 동력 전달 경로가 짧아 동력 손실이 적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동력 전달 경로가 짧죠. 아무래도 자, 뒤쪽을 굴리게 되면 여기서 뭐 프로펠러 샤프트도 있어야 되고 또 양쪽에 디퍼런셜 기어를 통해서 이제 양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 동력 전달 경로가 짧고 동력 전달 손실이 적다. 자, 요게 이제 맞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진축 터널이 없어 차 실내 거주성이 좋다. 그죠? 자, 뒤쪽으로 동력을 보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내 거주성이 후륜구동 자동차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겠죠. 자, 커브길과 미끄러운 길에서 조향 안정성이 양호하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앞에서 끌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뒤에서 미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손수레를 끌다 보면 이렇게 밀고 가는 것보다는 앞쪽에서 끄는 게 언덕이나 아니면은 미끄러운 길에서 조금 더 움직이기가 이제 편한 거를 알 수 있거든요. 자, 그 원리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죠. 자, 1번은 후륜구동 자동차, 앞쪽에 엔진이 있고 뒷바퀴를 굴리는 후륜구동 자동차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중 축거와 관계가 먼 것은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차량 안정성, 2번 최소 회전 반경, 그다음 3번 앞뒤 차축의 중심 간의 수평 거리, 4번 좌우 타이어의 접지면의 중심선 간의 거리.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거라는 말이 이제 먼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봐야겠죠. 자, 축거를 알아야 자, 저거에 대한 이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축거는 앞뒤 차축 중심 사이의 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동차를 이렇게 앞에서 보면 이렇게 타이어가 있고요. 타이어가 있고 자, 한번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자, 축거 앞뒤 차축의 중심 사이의 거리. 자, 요 그림이 아니고 자, 옆으로 봐야겠네요. 그냥. 자, 옆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축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란 얘기죠. 자, 중심선입니다. 뒷바퀴의 중심. 자,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축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일단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축거. 자, 이 길이가 길면은 최소 회전 반경이 뭐 당연히 넓어지겠죠. 그다음에 앞뒤 차축 중심 간의 수평 거리. 자, 요게 바로 이제 축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한 내용이고요. 좌우 타이어의 접지면에서 중심선 간의 거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좌우 타이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그렸던 그림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자동차의 그 안전성에도 좀 영향을 주겠고요. 그다음에 최소 환경에도 영향을 주고 앞뒤 차축의 중심 간의 수평 거리. 자, 요게 바로 이제 축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좌우 타이어의 접지면의 중심선 간의 거리는 윤거라고 얘기를 하죠. 자, 윤거는 자, 뭐냐 하면은 자, 조금 전에 이제 이게 설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이해하시고요. 자, 이렇게 자동차가 있으면은 자, 윤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좌우 타이어 접지면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바로 윤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정답은 관계가 먼 것이라고 돼 있죠. 자, 관계가 먼 것을 찾아보면은 윤거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승용 자동차, 일반적인 자동차 승용차에서 가장 좋은 승차감을 얻을 수 있는 차체 진동 범위 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앞에서 이제 배운 내용인데요. 자, 2에서 40 사이클 분. 자, 1분 동안 이제 진동하는 횟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60에서 90, 그다음에 150에서 180, 180에서 240. 자,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람이 이제 걸어갈 때
그 사이클 수가 약 한 60에서 70 정도 되고 달릴 때가 한 120에서 160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진동수가 높아지면은 이제 뭐 딱딱해진다라고 얘기를 받고, 그다음에 그 40 이하일 경우에는 그 배를 탄 것처럼 어지러운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하죠.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자동차를 개발할 때는 가장 그 안정된 그 사이클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가장 안정된 사이클은 언제냐? 사람이 걸어가고 있을 때가 가장 안정된 사이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20에서 40 사이클, 자, 좀 전에 얘기했지만 40 사이클 미만일 때는 굉장히 막 울렁울렁하고, 자, 배를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서 세팅을 안 하겠죠. 자, 그 60에서 90 사이클 정도 되는 게 이게 이제 사람이 걸어갈 때의 그 사이클이죠. 자, 그리고 150에서 180.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리고 180에서 200. 자, 요거는 사람이 뛸 때입니다.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막 뛰고 있는 상태가 차의 승차감이라고 하면은 아마 굉장히 좀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180에서 240. 요건 뭐 그거보다 더 심하겠죠. 자, 그래서 요건 정답이 2번입니다. 60에서 90 사이클. 자, 요 사이클에 대한 내용들은 뭐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보시면은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선택하는 게 이제 60에서 90 사이클이라는 내용이 저희가 배웠던 교재에도 나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알아두시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뒷바퀴 굴림 차의 동력 전달 순서가 옳은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뒷바퀴 차의 굴림 전달 동력 전달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차를 또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타이어가 있고, 자, 뒷바퀴 굴림 자동차에 대한 거 한번 볼게요. 자, 뒷바퀴 굴림 자동차는 보통 이제 엔진을 세로로 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제 동력축이 나와서, 자, 뒤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자, 전륜 구동차는 반대로 가로 배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로 배치를 하면 양쪽으로 더 짧게 뺄 수 있겠죠. 자, 요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머릿속에다 넣어 두시고, 자,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동력이 가장 처음 만들어지는 곳은 어디죠? 바로 엔진이겠죠. 자, 엔진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클러치가 있겠죠. 클러치가 있고, 그 다음에 변속기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관에서 나온 동력은 1차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 엔진, 그 다음에 클러치, 그 다음에 변속기가 되겠죠. 변속기에서 만들어진 최종 동력이, 자, 추진축을 통해서 이제 뒤로 가고요. 자, 뒤로 간 다음에, 종감속 장치, 디퍼런셜이라고 얘기하는 종감속 장치를 거쳐서 차축을 빠져나와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타이어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엔진 맞죠? 자, 클러치 맞죠? 그다음에 추진축, 차축, 바퀴.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 변속기, 종감속 장치, 추진축, 바퀴. 자, 요거는 순서가 바뀌었죠? 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자, 요거 두 개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클러치, 이거 말이 안 되죠? 클러치에서 엔진, 변속기. 자, 이거는 뭐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4번도 마찬가지죠. 클러치에서 변속기, 엔진, 차축, 바퀴. 자, 바퀴라고 맨 마지막에 다 같이 돼 있지만 그래도 앞쪽. 자, 이거는 일단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동력 전달 순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럴 때는 무조건 엔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엔진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바퀴가 된다라는 거, 요것만 알고 계셔도 아마 문제를 풀으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될까요?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했던 엔진, 클러치, 그 다음에 추진축, 그 다음에 차축, 바퀴. 자, 여기에 이제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엔진, 변속기, 그 다음에 종감속 장치가 아니라 추진축 다음에 종감속 장치, 그리고 바퀴가 되겠죠. 자, 두 개는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클러치에서 동력이 만들어지지는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건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각 부분의 명칭 같은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디젤 기관의 장점은 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보기 먼저 보시죠. 자, 회전 속도가 높다. 그다음에 열 효율이 높다.
마력당 기관의 무게가 가볍다. 소음 진동이 적다. 자, 이렇게 4개의 보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디젤 기관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우선 디젤 기관의 장점, 우리가 앞 시간에서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열 효율이 높다. 그리고 연료 소비량이 적다. 이건 뭐 연비가 좋다라는 얘기겠죠. 여기 인하점이 높아 화재 위험이 적다. 뭐 강제로 불꽃을 일으켜서 폭발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압축을 해서 폭발을 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분명히 적고요. 그다음에 완전 연소에 가까운 연소로 회전력 변동이 적다. 자, 이거는 뭐 연료 분사량이나 상관없이 그 공기가 압축돼서 터지는 시점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점화 장치가 필요 없어서 구조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자, 요 얘기는 점화 장치, 그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 이렇게 빵 터트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압축을 해서 이제 폭발을 시키는 방식이죠. 자, 단점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자, 회전 속도가 낮다. 보통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5000rpm 정도 부터 이제 그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시작이 되죠. 자, 가솔린 엔진은 그거보다 한 최소 1000rpm 정도를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전 중 소음이 크다. 압축을 해서 폭발을 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강제로 폭발을 시키는 것보다 뭐 당연히 진동이 많을 수밖에 없죠. 자, 마력당 중량이 크다. 엔진 자체가 이제 무겁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시동 전동기 출력이 커야 한다. 자, 이건 스타트 모터를 얘기를 하는데 맨 처음에 이제 시동을 딱 걸 때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플라이 휠만 딱 돌려주면 안에서 이제 그 자연스럽게 폭발이 일어나죠. 왜냐하면은 스파크 플러그가 있으니까 그 스파크 플러그에서 이제 강제로 불꽃을 튀어주면서 폭발을 일으키는데, 자,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꾹 눌러가지고 이제 터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자, 시동 전동기의 출력이 당연히 커야겠죠. 자, 그럼 요거 토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젤 기관의 장점은 보겠습니다. 자, 회전 속도가 높다. 아니죠. 자, 회전 속도가 낮습니다. 자, 열 효율이 높다. 자, 열 효율이 높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 발생하는 에너지 자체가 크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우리가 좀 전에 설명을 했던 그 장점에 해당이 되겠죠. 마력당 기관의 무게가 가볍다. 자, 이것도 이제 틀린 내용이죠. 자, 마력당 기관의 무게가 무겁죠. 그래서 디젤 엔진 자체가 무겁고 뭐 진동이 심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이제 있습니다. 자, 소음 진동이 적다. 자, 이 얘기도 똑같은 얘기죠. 그 강제적인 폭발이 아니기 때문에 소음 진동이 뭐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열 효율이 높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앞쪽에 나왔던 내용들이랑 다 연결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지난번에 이제 있었던 강의 내용들 한번 찾아보시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실린더 내에서 발생한 출력을 폭발 압력에서 직접 측정한 마력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두 가지 마력을 얘기를 할 땐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자, 도시 마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마력, 보통 이제 뭐 제동 마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 보시면은 BHP라고 이제 표기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지시 마력은 그 도시마력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두 개의 그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시마력, 이제 도시마력이라고 얘기하는 요 내용들은 자, 실린더 내에서 발생하는 폭발 유효 압력으로부터 계산해낸 마력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직접적인 엔진 출력이 되겠죠. 그다음에 제동마력, 축마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타이어가 회전하는 마력, 실제 자동차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 마력이죠. 자,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린더 내에서 발생한 출력을 폭발 압력에서 직접 측정한 마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자, 이게 바로 그렇게 되면은 지시 마력이 되겠죠. 자, 손실 마력, 뭐 역마력, SA 마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그 지시 마력이랑 제동 마력, 일단 그 크게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시 마력은 실린더 내에서 발생한 출력을 폭발 압력에서 이제 직접 측정을 했을 때 얘기죠. 그 엔진이 갖고 있는 자체적인 힘을 얘기를 하고, 자, 지시 마력에 이제 지시 마력과 같이 나오는 게 제동 마력이 있습니다. 제동 마력은 엔진에서 만들어진 힘이 그 타이어로 전달이 됐을 때, 그러니까 최종 그 출력을 얘기를 하죠. 자, 영어로는 BHP라고 표기를 합니다. 브레이크 홀스 파워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요 내용도 꼭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는 문제는 일단은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자동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자동차 일단 정의를 먼저 알아야겠죠. 자, 전기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내연기관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 전기로만 움직이는 이제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전기 자동차 일단 장점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우선은 그 오염 물질이 나오지 않겠죠. 그리고 모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소음이 없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그 시동과 운전이 용이하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운전은 조금 편할 수 있거든요. 뭐 복잡한 과정이 없으니까 편할 수 있는데 자, 시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물음표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시죠. 자, 전기 자동차에 대한 다음 설명은 틀린 것은 1번 시동과 운전이 용이하다. 자, 전기 자동차는 아무래도 내연기관보다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자, 뭐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카트나 그다음에 장애인용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자, 시동과 운전이 용이하다라는 얘기도 맞겠습니다. 자, 가솔린 자동차에 비해 안전성이 좋다. 자, 안전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뭐 요즘에는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그 전기 자동차의 장점으로 이제 부각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소음이 적다. 자,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죠. 모터하고 배터리로 구동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의 뭐 폭발하고 압축하고 이런 과정이 많이 생략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소음이 적겠죠. 그다음에 자, 고속 장거리 주행에 적합하다. 자, 이거는 앞으로 자, 전기 자동차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자, 축전지 용량에 따라서 이 주행 거리가 정해지는데 아직까지는 그 한 400km, 300km 한 번 충전했을 때 300km 정도밖에 못 달리고 그다음에 충전 시간 자체도 우리가 주유소에서 내연기관에다가 기름을 넣는 거에 비해서는 좀 효율이 많이 떨어지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요. 전기 자동차는 순수하게 배터리와 모터만으로 구동하는 자동차를 얘기하고 아직까지는 고성능 축전지가 개발되지 못해 고속 장거리 주행용으로는 이제 부적합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기를 보자면은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고속 장거리 주행 아직까지는 그 정복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연소 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배출되는 것은 자, 폭발하고 나서 그 온도가 이제 높을 때만 이제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1번 황산화물,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그다음에 질소산화물, 산화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 최근에는 지금 황산화물하고 납화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줄어들고 뭐 거의 뭐 미미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보다는 자,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자, 이 질소산화물 요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동차 검사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소 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배출되는 것은 요 질소산화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일단은 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질소산화물은 그 자동차 기본 원리 앞쪽에 보시면은 연소 온도가 높을수록 발생한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출이 많아지면 연소 온도를 낮추는 방법을 활용을 하면은 요 질소산화물을 저감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물의 기화열을 이용하는 이제 수분사 방식이 있고요. 자, 요거를 낮추기 위해서 만든 건요. 거기 일부 배기가스를 제도에 변소시키는 배기가스 재순환, 자, EGR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자, 무조건 EGR 얘기가 나오면은 10개 중에 8개, 9개는 바로 이 질소산화물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연소 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배출되는 것은 질소산화물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납화물이나 황산화물,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물론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자, 그 부분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개선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그 질소산화물 자체가 가장 자동차의 오염물질 중에서는 가장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LPG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LPG 연료가 가솔린 연료에 비해 좋은 점으로 잘못된 것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가스 상태의 연료를 사용하므로 할행 시 시동이 용이하다. 자, 연료비가 경제적이다.
옥탄가가 높아 노킹 발생이 적다. 배기가스의 유해를 줄일 수 있다. 자, 이렇게 4개가 돼 있습니다. 자, 이 중에 한번 보죠. 가스 상태의 연료를 사용하므로 할랭 시동이 용이하다. 자, LPG라는 거는 그 액화가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스 상태의 연료를 사용하므로 할랭 시동이 용이하다. 자, 그 다음에 연료비가 경제적이죠. 실제로 이제 그 영업용 차에 많이 쓰이는 택시나 뭐 이런 경트럭들, 자, 이런 거 LPG로 많이 사용하고요. 자, 옥탄가가 높아 노킹 발생이 적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가솔린보다도 탄소 개수는 적지만 옥탄가 자체는 높기 때문에 노킹 발생이 적죠. 그래서 승차감이 좀 부드럽고 택시를 타보시면은 힘은 좀 떨어지지만 약간 그 일반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는 조금 그 부드러운 거를 느끼실 수 있죠. 그다음에 배기가스의 유해를 줄일 수 있다. 자, 이 LPG 연료는 그 가솔린이나 디젤에 비해서 그 오염 물질의 배출이 약간 적죠. 자,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 LPG 연료를 사용하는 차들을 많이 선호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반면 자, 가스 상태의 연료를 사용하므로 할랭 시동이 용이하다. 자, 이거는 잘못된 얘기죠. 자, 요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고깃집에서 그 조금만 브루스타가 있는 그 고깃집에서 음식을 먹다 보면은 이 가스불이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자, 그때 보면은 그 가스통 자체가 굉장히 차가워졌을 때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기화되면서 그 기화 열 자체가 이제 주변에 있는 공기를 계속 이제 냉각을 시킨다는 얘기인데, 가스 상태의 연료를 사용하면 할랭 시동이 용이하다라는 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LPG 연료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그 온도인데, 바로 할랭 시동 시에는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자동차의 주행 저항과 관계없는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동차의 주행 저항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구름 저항이 있겠죠. 자, 타이어가 굴러가는 거 있고요. 가속 저항. 자, 가속할 때 이제 맞바람이 오면서 저항이 생긴 거. 어쨌든 바람을 뚫고 가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구배 저항이 있죠. 그 구배 저항과 공기 저항. 자,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자동차의 주행 저항과 관계없는 것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공기 저항 있죠. 달릴 때. 자, 그리고 구배 저항도 있죠. 자, 구르면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가속 저항. 가속할 때 반대로 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동 저항. 제동 저항은 인위적인 거죠.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나 아니면 감속하고 있을 때 이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제동 저항은 주행 저항과는 상관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중 윤활의 목적이 아닌 것은, 자, 윤활. 자,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윤활은 뻑뻑한 기계 부품들, 금속이 움직이는 거를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자동차에서의 그 윤활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물론 이제 뻑뻑하게 움직이는 걸 부드럽게 움직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 냉각 작용을 하죠. 자, 오일이 실린더 내벽에 이제 뿌려지면서 그 뜨거워진 그 실린더 내벽을 이제 식히는 역할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밀봉 작용을 하죠. 다른 부위와 섞이지 않게. 그리고 청정 작용을 하죠. 그다음에 실린더 내벽에 어떤 그 찌꺼기가 생겼을 때 그게 이제 엔진 오일이 달라붙으면서 이제 같이 긁어내릴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자, 응력 분산 작용. 자, 응력 분산 작용이 바로 그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 곳에 그 마찰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방청 작용, 그다음에 소음 방지 작용 이렇게 있습니다. 소음 방지는 뭐겠어요? 기계가 이제 철끼리 움직여서 막 움직이다 보면 막 뻑뻑하게 이제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자, 그 소리를 이제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활의 목적이 아닌 것은, 자, 1번 냉각 작용. 자, 맞죠?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자, 소음 방지 작용. 자, 요것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청정 작용. 청정 작용은 엔진 오일이 벽에 이제 뿌려져서 거기에 있는 찌꺼기들을 같이 이제 태우거나 아니면은 이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죠. 자, 방진 작용.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방진이라는 거는 진동을 얘기를 하는 건데 윤활하고는 상관이 없죠. 자, 이거는 뭐 따로
뭐 부싱을 장착을 한다든가 아니면 하드웨어적인 어떤 완충 장치를 단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방진 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윤활유 관련된 내용 하나 더 볼까요? 자, 다음은 윤활유의 성질에서 요구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윤활유는 일단은 그 온도 변화에 따른 그 점도가 이제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밀성이 좋아야겠죠. 그리고 인화점이랑 폭발성이 또 높아야겠죠. 왜냐하면 안에서 이제 실린더 내부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고 엄청난 압력이 발생하는데 자 거기에 이제 버틸 수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이게 뭐 유막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딱 그 금속 표면에 묻어 있는 거, 묻어서 머무르는 성질이 없어야겠죠. 그리고 자동차의 모든 부품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거에서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점은 싸고 수명이 길고 내구성이 좋아야 된다는 거. 자, 이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가 클 것. 자, 이거 조금 이상하죠? 그다음에 열전도가 좋고 내하중성이 클 것. 자, 요거는 윤활유의 조건으로 이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인화점 및 발화점이 높을 것.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워낙 고온의 고압이다 보니까 자, 그 부분 좋아야 되고요. 자, 카본을 생성하지 않고 강인한 유막을 형성할 것. 그렇죠. 자, 실린더를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려서 보면은 자, 여기 이제 피스톤이 있고 자, 여기에 이제 그 엔진 오일이 윤활유가 이제 뿌려지는데 자, 엔진오일 광고에서도 보시면 알 거예요. 뭐 강력한 유막을 형성을 해서 뭐 이렇게 합니다라는 그 내용 이제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막이 형성이 돼야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가 크다는 얘기는 온도에 따라서 이 윤활유의 성질이 계속 변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성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은 쉽게 이제 변할 경우,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윤활유 엔진 오일의 그 점도를 표기할 때 냉간이랑 그다음에 일반 평상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자, 그 변화가 적어야 당연히 좋은 엔진 오일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동력 전달 장치가 아닌 것은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추진축, 그다음에 변속 장치, 현가 장치, 클러치.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추진축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추진축은 자,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자, 이거는 보통 이제 후륜구동 자동차에 이제 많이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변속 장치는 엔진 뒤에서 자, 이 추진축으로 나가는 그 동력의 비율을 조절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가 장치는 자동차에 이동하고 있을 때 충격이나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을 이제 흡수해주는 장치를 얘기를 하고요. 자, 클러치는 이 변속 장치,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이 변속 장치로 가기 전에 그 동력을 단속을 해주는 역할을 하죠. 자, 왜냐하면 이 동력이 끊어져야 자, 가장 이상적인 기어비가 나와서 뒤쪽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데 자, 그런 부분을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동력 전달 장치가 아닌 것은 돼 있죠? 그럼 뭐 당연히 현가 장치겠죠? 현가 장치는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진동과 충격, 노면의 충격, 그다음에 이런 거를 줄여주는 장치를 얘기를 하죠. 자, 다음에는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다음 용어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자, 앞 오버행 자동차 앞바퀴 중심을 지나는 수직면에서 자동차의 맨 앞까지의 수평 거리, 전장, 자동차의 길이, 그다음에 융거, 좌우 타이어의 접촉면의 중심에서 중심까지 전폭, 자동차의 너비, 아웃사이드 미러는 포함.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죠. 앞 오버행. 자, 일단 뭐 자동차 전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자동차의 전체 길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자동차가 있으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바로 전장이 되겠습니다. 자, 융거는 자, 앞쪽에서 설명을 했었죠. 자,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자, 자동차를 앞에서 봤을 때 자, 융거는 자, 요 거리가 되겠죠. 자, 좌우의 타이어 폭. 그다음에 전폭은 자동차의 넓이입니다. 넓이. 자, 넓이인데 자, 사이드 미러
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요거를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그 사이드 미러 뭐 포함된다 이제 이렇게 보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 사이드 미러는 자 전폭에서는 포함이 안 되죠. 자 순수하게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의 길이를 전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 오버행 자동차의 앞바퀴 중심을 지나는 수직면에서 자동차의 맨 앞까지의 거리, 자 요 거리를 앞 오버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요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문제들 뭐 그 골탕 먹이려고 사실 내는 문제거든요. 그 말 이렇게 살짝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아웃사이드 미러는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자동차 기본 원리 자 지금 첫 시간을 같이 해봤습니다. 뭐 문제들이 대부분 이제 이론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자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한번 꾸준히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아마 찾아보시면은 뭐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